자, 빅데이터 분석.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함께 데이터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데이터. 과연 이 데이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어떤 게 이 데이터의 역사에 해당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는요, 결국엔 어떤 문자가 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 수많은 데이터에 이 문자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문자는 사실 쐐기 문자가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 가장 최초의 문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000년, 기원전 3000년경부터 사용했던 이런 상형 문자인데요.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상형 문자적인 요소는 줄어들고 점점 추상화되긴 했지만 이 역사적으로 가장 최초의 문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쐐기 문자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점토판에 사용을 했어요. 이 점토판에 이 철필, 지금도 이 스타일러스라는 걸 많이 쓰죠. 우리가 이제 태블릿에서 이렇게 필기할 때 쓰는 그 막대기, 그걸 우리 스타일러스라는데 이때 당시에도 이 점토판에 철필이라는 이 스타일러스로 이렇게 쐐기 문자를 새겨 넣었던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데이터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바로 문자의 역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숫자입니다. 우리가 숫자는요, 지금 현재 전 세계 표준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게 바로 아라비아 숫자입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를 우리가 이제 그 통용해서 숫자 표현 기호로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국제 단위가 다 이제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해서 하도록 우리가 널리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아라비아 숫자는요. 이 숫자를 보시면 여기 그림에 1, 2, 3, 4, 5, 6, 7, 8, 9, 0까지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1은요. 보통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만 긋기도 하는데 이 각도가 하나 있기 때문에 1입니다. 자, 그리고 각도가 두 개 있으면 2, 각도 3개에 3, 각도 4개에 4, 각도 5개 5 이런 식으로 숫자는 결국엔 각도의 수를 의미했던 거예요. 그래서 9까지는 9는 이제 9개의 각도를 가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0이라는 숫자는 각도가 없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0 보면 이제 각도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이 0은 고대 인도 수학에서 창안이 됐고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그 위치 기수법을 위해서 0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9 다음에 10이라는 숫자가 1, 0 이렇게 표기를 하는 그 이유가 이제 그 위치 기수법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물론 이 숫자라는 게 우리가 쓰는 지금 현재 아라비아 숫자 외에도 뭐 바빌로니아, 이집트, 로마 그리고 한자의 이 숫자 표기 다양한 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의 어떤 표현 방법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 문자와 숫자, 사실 이 문자와 숫자를 어딘가에 기록을 남겨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 문자나 글을 남겨두기 위해서 이제 뭐 이집트에서는 양피지, 아시아에서는 주편 등이 사용이 됐었죠. 그리고 고대 이집트에서는 파피루스, 여러분 파피루스라는 어떤 식물 보신 적도 있을 텐데 그 식물, 그 풀의 섬유를 종이와 비슷한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종이, 페이퍼의 어원이 파피루스입니다. 그래서 파피루스로부터 이 페이퍼 어원이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종이, 이거는요, 그 식물에서 셀루스 뽑아가지고 막 채로 걸러서 만들어진 그런 종이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이런 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형태를 처음 만든 사람은 중국의 최륜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종이가 만들어졌으면 기록이 되는데, 근데 그 기록을 사람이 일일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널리 이 기록물이 퍼지는데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쇄술이 발달되게 되는데요. 지금도 이제 구텐베르크 하면 이제 굉장히 우리가 들어봤을 만한 그런 이름인데 바로 금속활판 인쇄술을 사용한 그런 독일의 금세공업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명이 뭐 요하네스 겐스 플라이슈 그리고 보통 이제 구텐베르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텐베르크의 이제 최대 업적은 활자를 설계하고 그리고 활자를 대량 생산하는 기술, 그 기술을 유럽에 전파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대량 인쇄 그리고 이런 기술들을 뭐 유성 잉크, 목판 인쇄술 사용이랑 이제 결합을 시켰다라는 게 어마어마한 업적이 되겠고요. 지금도 뭐 이제 이 대량 인쇄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어떤 이 여러 가지 기록물들이 인쇄될 수가 있게 되겠죠. 대량으로. 자, 그 다음에는 축음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문자, 숫자, 그리고 그걸 기록하는 종이, 그리고 종이를 대량 인쇄하는 인쇄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축음기는요, 바로 소리. 여러분, 우리가 데이터는요, 꼭 문자와 숫자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소리도 우리에게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기록 재생하는 그 역사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그 축음기, 바로 에디슨이 발명을 했죠. 음악을 우리가 기록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이 축음기가 발명이 됐었는데요. 이 원리는요, 소리를 기계 진동으로 바꾸어서, 그러니까 결국엔 소리는 진동입니다. 그 진동을 기계 진동으로 바꾸어서 그 홈을 파서 소리를 기록하는 형태로 나타난 게 바로 축음기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문자, 숫자, 소리까지 그리고 그 다음은 없을까요? 자, 데이터에는 바로 영상, 이 영상도 아주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필름이라는 거 혹시 뭐 경험한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필름이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어떤 사진을 기록하는, 사진을 남기는 그런 매체였죠. 대표적인 매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진은 정지 영상이죠. 그런데 움직이는 우리 동영상. 근데 이 동영상은요, 사실 사진의 연속 형태죠. 그래서 이 연속된 형태로 계속 기록을 하기 위해서 비디오 테이프라는 게 나왔습니다. 예, 이 비디오 테이프에는 영상을 계속 기록하고요. 그리고 영상과 함께 소리도 계속 기록하는 그런 수단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디지털 형태, 즉 컴퓨터는요, 디지털 컴퓨터는요, 사실 0과 1밖에 모릅니다. 0과 1밖에 모르는 이 컴퓨터. 근데 이 컴퓨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표현하고 넣어줘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초기의 저장 매체로서 이런 천공 카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보시면 구멍이 뚫린 이 천공, 즉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있는데요. 이제 구멍이 어디에 뚫렸냐 안 뚫렸냐를 기준으로 뚫렸냐 안 뚫렸냐를 기준으로 0과 1로 비트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보기에는 뭔가 많이 담을 수 있게 보이지만 사실 이게 그렇게 많은 정보를 담지는 못하죠. 근데 초기에는요, 이걸로 이렇게 자료를 기입하는 형태, 매체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발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저장을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자기 방식, 그 매그네틱 방식으로 이제 기록을 하는 장치가 발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드럼 메모리, 정말 이제 큰 형태의 드럼 메모리 형태로 이렇게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주기억 장치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테이프,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료를 바른 이런 테이프에다가 컴퓨터에 있는 이 자료를 기록하는 데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테이프는 단점이 있죠. 이 테이프는 말 그대로 그 특성상 물리적인 한계로 순차 접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시퀀스하게 동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하드디스크입니다. 자, 하드디스크는 지금도 이제 생산이 되고 있고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비휘발성, 네, 비휘발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순차 접근이 가능한 컴퓨터의 이런 보조 기억 장치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사실상 이 원형 형태로 되어 있고 내가 원하는 곳에 그대로 접근해서 데이터를 읽고 쓰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플래터를 계속 이 원형이 이제 플래터라 하는데요. 이 플래터를 계속 회전시켜서 우리가 이제 기록을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테이프보다는 훨씬 더 이 액세스가 쉬워지죠. 뭐 이렇게
계속 회전에 따른 이 부분에 이제 어떤 그 원형 형태로 순차적인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는 이렇게 데이터를 읽고 쓰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좀 백업용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플로피 디스크예요. 플로피 디스크는요, 이게 부들부들한데 이 안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그 자성으로 입힌 이런 그 기록 매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이제 기록을 하는데 사실상 이게 1.44메가밖에 안 돼요. 한때는 많이 사용을 했지만 용량이 이렇게 좀 제약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진 못하고 지금은 이제 다른 걸로 대체가 됐죠. 그리고 플로피 디스크 다음에 이런 광학 디스크 기술이 나와서 사용이 됐습니다. 광학 디스크는 말 그대로 빛을 이용해서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읽고 쓰는데 이 빛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뭐 음악 CD, DVD, 블루레이 이런 것들, 뭐 영화나 이런 것들도 DVD, 블루레이로 이렇게 어, 많이 배포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USB 드라이브입니다. USB 플래시 드라이브인데요. 우리 플래시 메모리를 이제 많이 지금도 이제 종종 쓰고 있는데요. 그 플래시 메모리 사실은 되게 휴대하기 좋죠. 그리고 훨씬 이거보다 뭐 더 작은 형태의 이제 그 메모리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쉽게 제거할 수도 있고 데이터를 다시 기록할 수도 있는 이런 매체로서 지금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간편한 것뿐만 아니라 뭐 보안용 암호 장치도 이제 걸어 놓을 수도 있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뭐 그 자체로는 안전한데 이제 큰 단점은 너무 작다 보니까 분실이 쉽게 일어나죠. 네. 자, 그 다음에는 SSD입니다. 자, SSD는 그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컴퓨터에는요, 이 SSD를 장착해서 이 우리가 뭐 운영체제든 여러 가지 데이터를 기록하는 용도로 쓰는데요. 그 솔리드 스테이트, 즉 기존의 어떤 자성 형태의 그 하드 디스크나 뭐 이런 뭐 매체 이런 거와 다르게 얘는 반도체를 이용합니다. 반도체를 이용한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로서 사실은 속도가 빠릅니다. 왜냐 전자식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빠르고 사실 물리적으로 뭐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 하드디스크 기존의 하드디스크 문제가 뭐 아무리 뭐 좀 잘하려고 해도요 RPM이 뭐 10,000 RPM을 넘기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뭐 탐색 시간도 길어지고 반응 시간도 뭐 그다음 지연도 발생할 수 있고 하다못해 실패할 수도 있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렇게 전자식으로 만들어서 그런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빠른 속도를 가지고요. 그리고 오히려 더 안전한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디지털 컴퓨터에서 뭔가 저장 장치로서 역사적으로 이제 어떤 게 있었는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과연 이 데이터는 역사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있었을까? 자, 처음에 이 데이터가요, 뭐 지금도 어떤 게 처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밝혀진 바에 의해서는 이제 인구 조사가 이제 굉장히 오래된 데이터 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인구 조사는요, 우리가 정말 인구의 어떤 동향,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는 전수조사입니다. 여러분, 전수조사는요, 다 하는 거야. 모든 인구에 대해서 다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전수조사를 했는데, 뭐 로마 시대에도 세금 징수를 위해서 이런 인구 조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이런 성경에서도 인구 조사를 했던 여러 항목들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출애굽기에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애굽에서 나와서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12지파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림에 이 12지파에 대해서 인구 조사를 수행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의 인구조사 중에서도 좀 오래된 기록 중에 하나가 중국의 한나라 때, 그리고 우리나라는 신라 시대에 이제 촌락이 있었거든요. 근데 각각의 그 촌락의 인구, 성별, 그리고 세금 뭐 이런 것들을 기록했던 문서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강수량입니다. 자, 우리가 또 강수량 하면 떠올려야 될 바로 아주 훌륭한 세계 최초로 강우량을 측정했던 추구기가 있습니다. 추구기. 이제 세종대왕 때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전국에서
보급되고 실행했던 이런 조선시대 때의 큰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추구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추구기가 측정했던 강수량.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지금도 이 데이터 중에 중요한 데이터라고 여겨지는 게 바로 기상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기상 데이터가 왜 중요하냐면 뭐 날씨, 이 날씨만 하더라도요. 그 농사에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그 당시에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데이터라고 데이터의 이제 초기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데이터가 축적되고 이 날씨가 어떤 식의 패런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 이게 이 당시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겠죠. 자, 그래서 뭐 지금 이 추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는 또 세종대왕 얘기인데요. 자, 여러분 여론조사. 뭐 사실 종종 여론조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전화가 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론조사도 사실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 과전법을 뭐 사실 공법으로 바꾸는 과정. 그래서 한마디로 토지의 비옥함, 풍흉에 따라서 세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이걸로 바꾸는 과정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거의 전국에다가 거의 찬반 의견을 모읍니다. 근데 뭐 이제 응답 받은 게 거의 뭐 17만 명으로부터 글과 음성 다양한 형태로 의견을 취득을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뭐 9만 명 이상이 이제 새로운 제도에 찬성을 표했지만 그래도 좀 더 백성들의 의견을 모아서 14년이 지난 시점에 이런 공법을 시행을 합니다. 즉 굉장히 뭐랄까요 여론조사를 했던 그 대왕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배울 빅데이터도요.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의사결정, 뭐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드는 이런 것들이 주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세종대왕도 데이터를 통한 의사결정을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시각화입니다. 시각화도 이 데이터를요,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술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그 나이팅게일. 여러분, 나이팅게일은 직업이 뭐였죠? 간호사였죠. 그래서 전장에서 병사들 막 치료하던 그런 나이팅게일이 이 부상으로, 당연히 전장이니까 부상으로 당한 어떤 군인들이 있을 텐데 그 부상당한 군인들, 병사들을 치료하는 게 이제 주 업무죠. 어떻게 보면. 근데 부상으로 사망을 한 사람보다 오히려 병원의 그 열악한 위생 환경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나이팅게일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개선해야 되잖아요. 아니, 전장에서 죽는, 그 부상으로 죽는 게 아니라 열악한 위생 환경으로 죽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뭐 예산을 마련해야죠. 병원 위생 환경을 고치는 게 좀 이제 예산이 필요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글과 표를 이용해서 결국엔 숫자를 이용해서 막 이렇게 의원들에게 이렇게 알리고자 했지만 근데 뭐 글과 표만으로 이거를 뭔가 설득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이 지원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열악한 위생 환경이 문제라는 걸 알지만 이제 역부족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이팅게일이 취한 게 뭐냐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만든 방법 바로 로즈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나이팅게일 차트라고도 부르는데요. 로즈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로즈처럼 이렇게 그 좀 방법적으로 시각화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질병과 관련된 게 있습니다. 자, 우리도 뭐 이제 코로나를 이렇게 큰 질병을 이렇게 겪었던 그런 세대인데요. 뭐 이제 초기에 이런 콜레라도 영국에서 엄청나게 심각한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영국 역사에서 콜레라가 막 퍼졌어요. 근데 런던에서 이게 막 퍼지는데 발병하는데 불과 사흘 만에 127명이 막 숨졌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난 뒤에는요 사망자가 막 500명으로 막 늘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그때 당시 의사였던 존 스노우가 지금 이 콜레라를 우리가 이제 왜 창궐했을까? 원인이 무엇일까? 그걸 알고 싶어가지고 이 지도상에요. 콜레라가 발생한 주택을 표시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이렇게 하나하나. 어디서 이렇게 주로 콜레라가 발생해서
있었을까 표시를 합니다. 지도상에. 지금은 그냥 우리가 지도상에 표시된 걸로 보이지만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바로 공간 시각화에 해당이 됩니다. 네, 공간 데이터를 시각화한 거죠. 결국엔 지도 위에 콜레라를 이렇게 사망한 사람들을 표시를 했더니 이때 당시에 원인이 밝혀집니다. 바로 이 사망자들의 위치가요. 결국엔 이 워터펌프를 중심으로 같은 워터펌프를 중심으로 사망자들이 모여 있던 겁니다. 즉 콜레라가요. 워터펌프 즉 물을 중심으로 퍼졌던 거죠. 그러니까 콜레라가 같은 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시각화를 통해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데이터의 역사적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데이터의 역사, 뭐 우리가 모든 걸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역사 속에서 좀 이제 데이터 관련된 역사들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